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봐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LX 세미콘요. LX 세미콘이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은요? 16만 원에 10%요. 16만 원에 10%요? 네. 아주 높은 가격에 좀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은 몇 달 안 되신 거네요? 예. 예, 12월 네. 달. 12월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 30일 기준이에요. 고점이 16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빠르게 올라갔다가 올해 들어서는 계속 좀 내려왔네요. 벌써 고점 대비 30% 가까이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 12만 원 아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떨어져서 걱정 좀 많이 되셨죠? 네네. 네,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는 뭐예요? 이게 매수까지 올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 10% 정도 더 담아갖고 가야 네. 되는가. 아하, 지금 일단 10%니까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LX 세미콘, 좀 굉장히 괴로운 구간을 버티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지금부터 검토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운영력님, LX 세미콘 정말 잘 갔었는데 하필 가장 높은 구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비중 더 늘릴까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좀 웃고 있는 이유가 예. 제가 이 종목 아침 방송에서 꽤 여러 차례 추천했던 종목이고 네. 매도 목표가 16만 원이었거든요. 예. 팔아야 되는 가격에 사신 거고 아하. 아마 예사가 2년 전에 4, 5만 원부터 제가 그 방송에 언급했던 주식 4만 원, 8만 원, 예. 10만 8천 원대 언급을 하면서 14만 5천 원, 네. 나중에 주가가 좀 실적이 좋아서 16만 원 정도까지 이제 수정 전략까지 제시해드렸던 건데 처음에 그때 매수하셨으면 얼마나 근데 좋았을까요? 팔아야 되는 가격에 네. 사신 거예요. 아마 16만 원대 아마 올라간 시점에서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했을 겁니다. 그때 네. 아마 20만 원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하. 아마 그때 아마 주가가 자꾸 올라가면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거든요. 예. 첫 번째 목표 주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괜찮은데 네. 두 번, 세 번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아하. 상향 조정하면 거의 네. 꼭지가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주가 수준은 우리 시청자 높은 가격 샀지만은 네. 주가가 지금 이 종목이 많이 떴거든요. 그러면서 하방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자체가 실적이 워낙 좋은 주식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높게 사셨지만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진단해드리면 네. 이게 LX 세미콘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DDI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작동하게 구동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DDI 범퍼와 관련된 비중이 거의 87, 8%입니다. 네. 주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갖다가 그 소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쪽으로 나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의 TV와 관련된 LCD TV라든가 OLED TV와 관련된 DDI 부분들은 TV로 좀 나갈 거고요. 네. 주요 이제 거래처가 국내 LG 디스플레이가 제품도 있지만은 LCD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권의 이제 BOE 회사의 제품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작년도 예상보다 좀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LX 세미콘 자체가 이 DDI 분 자체가 비메모리 장이지 않습니까? 예. 비메모리 시장 자체가 작년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사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작년이 좋아졌죠. 예사의 매출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2020년도 매출액이 1조 1,600억인데 작년도에 1조 아마 8, 9천억이 나왔거든요. 예. 60%가 증가된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예사가 900억대인데 무려 작년도에 3,600억이 나왔어요. 네. 3,600억이 나왔으니까 거의 분기 단위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다는 건데 예사가 과거에 2010년도 이후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평균 400에서 500억이었거든요. 그런 회사가 올해 작년도죠. 작년도에 네. 3,600억까지 증가됐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 뭐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12만 원대, 12만 원대의 사방이 지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주가 자체가 싸고요. 그다음에 네. 올해 전망치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 자체는 IT들 관련 적부터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예상치에 좀 못 미쳤어요. 가이던스가 아마 1,050억 정도 됐을 건데 아마 850억 정도 시장 예상치보다 20% 정도 좀 안 좋게 나왔으니까 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좋다 보니까 실적 목표치를 계속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작년 4분기 때 아마 약간 일회성 비용을 조금 좀 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쳐가지고 그 이후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올해 실적 전망 이제 1분기가 중요한데 올해 1분기는 원래 이 회사 자체가 상반기는 약간 비수기입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1분기 자체는 작년 1분기에 대비해서도 한 6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올해도 실적은 작년도 워낙 많이 좋아서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작년 이상 정도, 작년 영업이 3,600억이라 했으니까 네. 시장에서는 3,800억, 4,000억 정도까지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주당 EPS가 18,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12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PER이 6~7배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으로 본다도 6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엄청 싸죠. 네. 다만 주가가 지금 못 간 이유 자체가 작년에 워낙 많이 떴고 전반적으로 지금 IT 업체들 안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몰타기 하셔야죠. 16만 원대 살 게 아니라 지금은 16만 원 산 주식 자체로 지금 돈이 있으면 12만 원대. 왜냐하면 여기서 펀드멘탈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당께서 실적이 안 좋았으면 사지 말아야 되겠지만 시장 문제 없어요. 그러면 사야죠. 시장이 그러면 16만 원에 사셔서 10%니까 비중이 많지 않거든요. 네. 10% 정도 추가하면서 사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차트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하방이 충분히 지지가 됩니다. 22동 평균선이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면 돌아설 것 같은데요. 현재 21동 평균선이 11만 7천 원이거든요. 예. 현재 지금 11만 9,800원이니까 11만 8천 원 정도의 전후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매수 단가가 약 14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 16만 원이 기본적으로 이상 목표지만은 증권사 쪽에서 최근에 목표도 20만 원이거든요. 목표지만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 한다면 약 14만 8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하시게 되면 약간의 좀 소폭 수익 구간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겠는가. 10% 정도 11만 8천 원 정도 매수하시고 예. 일단은 목표 시장 여건이 되면 더 개인적으로 16만 원 고점 이상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네. 현재 시장 자체가 넉넉지 않으니까 1차 목표는 14만 8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장님. 걱정 너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으니까요. 11만 8천 원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10% 추가 매수하세요. 그러면 한 14만 원 정도까지 평균 단가 맞춰질 테니까 일단 소폭 수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평균 단가 맞춰놓으시고 목표 주가를 14만 8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시장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면 16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 꼭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고민 해결을 좀 해봤네요. 자, LX 세미콘 봐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입니다. 레드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 SK바이오팜입니다.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유하신 지는 좀 되셨나 봐요. 자, SK바이오팜 주가가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SK바이오팜 고점 대비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거든요. 89,6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129,000원 그리고 13%입니다. 이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또 떨어질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시면서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K바이오팜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추가 매수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2년째 이제 보유하셨다고 하시니까 예. 뭐 수익 구간인 적도 있으셨겠네요. 가격을 보니까 작년에 뭐 여름에 13만 7천 원까지 갔으니까. 예. 근데 이제 팔지 않으시고 장기 투자 성향을 좀 보유하신 것 같아요. 장기 투자에 이제 걸맞는 종목이고 저도 이 종목을 좀 좋게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국내 신약 1호고 정말 독특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SK바이오팜의 국내 시장이 금방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보통 임상 1상, 특히 선도물질부터 이제 기술 수출 이전 계약 하지 않고 임상 3상까지 가는 데만
10년이 세월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빅파마 기업들이랑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많이 하죠. 임상 실험에도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SK라는 네임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SK 바이오팜이 개발했던 세노바베이트 엑스코프리정은 몇 년이 걸렸을까? 앵커님 몇 년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추측이 잘 안 되네요. 20년 걸렸어요. 20년이요? 네, 20년에 걸려서 개발한 국내 신약이고요. 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20년 동안 이 세노바베이트를 개발을 해서 10년이 걸리는데 20년, 2배가 걸렸다는 거죠. 예. 국내 신약 1호 이제 엑스코프리정이 됐다는 것도 독특하게 아직 한국에서 임상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미국의 허가를 먼저 획득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미국이 그리고 더 까다롭지 않아요? 훨씬 까다롭죠. 예. 미국 FDA가. 근데 거기서 허가를 득했고 작년에 이제 78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어요. 예. 그러면 원래 기대치보다 6배 정도가 올라갔고요. 올해 목표는 1,500억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올라가는 네. SK 바이오팜 자체의 계획을 갖고 있고 진출로가 일단 미국과 유럽 시장을 먼저 공략했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저는 중견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한미약품도 있고 또 CMO 쪽에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유한양행, 종건당 등등이 있는데 어느 기업도 국내 신약 1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노릇이고요. 네. 20년 동안 개발한 약에 대해서 저는 평가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네릭 제품, 복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은 얼마든지 저는 SK 바이오팜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른 중견 제약사가 한 걸 SK 바이오팜이 국내 시장 1호를 만든 기업이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중견 제약사를 뛰어넘는 길로 가겠다. 예. 이런 입장이 좀 보여지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다른 면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에도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어요. 그렇죠. 왜 물적 분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건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좀 해보시고 SK는 이제 나눠져 있죠. CMO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 신약 개발하는 SK 바이오팜이 있는데 이번에 좋은 점은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는 거. 코로나 국면에서도. 왜냐하면 약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대면 의료가 진행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은 자기 익숙한 약을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도 매출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권역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측면입니다. 예. 독특하게 미국과 유럽에 먼저 허가를 득했고 판매했고 매출액 올라가고 있는데 한중일에서 지금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에요. 네. 만약에 미국의 FDA에서 이제 국내 신약 1호가 된 것이 한국에서 통과가 안 된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중국과 일본은 다를 것 같은데 일본에 이제 중국 쪽이죠. 워낙 시장이 넓으니까 이그니스 이제 테라피틱스라는 쪽인데 같이 이제 6개 디멘스와 해가지고 지분을 득했어요. 네. 1억 5천만 달러 지분을 득했고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시장의 진출로를 확보하겠다는 SK 바이오팜의 의지죠. 만약에 이제 임상 3상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임상 3상이 통과되고 IND라든지 NDA 과정을 거쳐서 중국에 제가 FDA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중국 쪽은 워낙 자료가 늘 접근성이 좀 좋지 않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분들한테 전달되는 거 좋지 않고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으나 지분율은 상당히 높아요. SK 바이오팜이 40%에 육박하는 지분을 갖고 있고 네. 중국 시장에서 무난하게 SK 바이오팜이 만약에 순항을 한다면 매출은 더 늘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워낙 최대 실적을 써가지고 1,500%가 올라갔거든요, 매출이. 주가가 잘 가다가 이제 보유해수 물량이라든지 이렇게 싹 다 해결되고 올해 가이던스가 좀 저조하게 나왔어요. 네. 그것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바닥 찍고 제약 바이오 시기가 아닌데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여기서 하는 이제 미국 쪽의 임상 1상과 2상에 대해서 승인을 획득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네. 표적 항암제 쪽이거든요. 요즘 대세가 이제 다 표적 항암제, 이중항체 이쪽이거든요. 워낙 이제 사업이 면역 항암제 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공략을 해가는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시청자님의 비중은 저는 부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솔직히 13%로 고민을 하시면 안 되시죠. 네. 매매 종목, 소형 종목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이건 대형 종목이지 않습니까? 중형 종목도 아니에요. 네. SK 바이오팜. 저는 추가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금액에 구애 없이 이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저 좀 웃긴 걸 봤는데 호가창에 이렇게 밑에 하나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건 이제 매매나 단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네. SK 바이오팜 그냥 필요할 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기회에 FOMC의 어떤 변동성 장세를 좀 이용해서 20% 정도까지는 앞에 SK가 달렸고 네. 또 이런 임상실험 계획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단가가 엄청 내려올 것 같거든요. 예. 한 10만 원 초반대. 그러면 무난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 당장 10만 원, 11만 원까지 오를 것 같은 분위기고 외국인 수급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장기 투자를 한다면 주식시장의 하락 기간 1년 정도 좀 올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수급은 어려울 때 몰리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네임밸류가 있는 뭐 삼성전자로 가든지 제약바이오 시장에 들썩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시기가 멀었으니까 조금 더 긴 관점으로 호하시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7% 최종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살펴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네요. 20% 비중까지 채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 주가 최종적으로 15만원까지 긴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레드님께서 보내주신 SK 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봐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종목 진단 많이 좀 올려주세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단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이번에 일단 유튜브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AI 반도체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어요. 자, 월득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4,150원, 비중은 15%이신데 중기적인 목표가가 궁금하다라는 관점으로 문의를 주셨네요. 자, 월득스 현재 주가는 22,000원대입니다. 좀 잘 가주다가 3만원대 뚫어냈던 게 지난해 12월이었어요. 자, 올해 들어서는 주가 흐름이 지금 힘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지금부터 중기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점장님, 월득스입니다. 24,000원대 15%인데요. 중기적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요? 네, IT 장비라든가 부품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를 권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이 종목만큼 제가 장기 투자해도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네. 이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8,000원부터 제가 이 종목 8,000원부터 관심을 가졌던 주식인데 네. 결국은 3만 원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22,000원 주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제품이 소모품 쪽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애칭 공정 과정 쪽에서 필요한 소모품, 실리콘이라든가, 그 다음에 쿼츠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그게 세 개가 주력 제품인데, 예. 근데 이 회사가 다른 그 반도체 부품 소모품이지만은 다른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모품 하게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국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네. 이 회사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기반을 잡은 회사예요. 오. 미국에 있는 웨스트 코스트 쿼츠라는 회사를 이 회사가 싸게 인수했습니다. 2015, 16년도인가요? 그걸 인수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인텔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 관계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반을 좀 잡아서 지금은 예.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수력 공장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쪽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거래 관계를 늘리고 있는 쪽이다. 최근 예. 들어서 이제 국내 쪽에 대한 현재로 보기엔 회사가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많아요. 6대 4, 6, 70% 정도가. 근데 예. 이제 국내 특히 이제 이 소모품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 관련해서 소모품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서서히 좀 제품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와 관련된 쪽에 삼성전자 관련된 회사가 원유 Q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원유 QNC도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쪽으로도 서서히 국내 쪽에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성장 기반 자체가 해서 이제 국내 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이 회사의 실적 추이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2016년 매출액이 700억대 회사, 그 다음에 2017년도에 900억,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000억, 2019년도에 1100억, 2020년도에 1500억, 작년도에 1900억, 올해 2400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2800억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영업이익도 220, 234, 358억, 작년도에 400억, 올해 559억, 네. 내년도에 660억.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회사 부채가 없어요. 네. 부채가 없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회사가 이제 배당을 아직까지 많이 안 하고 있는 쪽인데 계속 실적 성장을 하니까 믿고 가도 되는 주식이죠. 이런 주식은 어떻게 되냐? 주가 빠질 때 사야죠, 지금은. 주가 자체가 여전히 싸거든요. 왜냐하면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 영역에 있는 회사인데 회사가 PER 기준으로 지금 올해 예상 실적률이 8배 정도까지 떨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월덱스입니다. 예.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현재 가격대 22,000원 많이 내려왔거든요. 저도 네. 여기까지 내려온지 몰랐는데 한 27,000원 정도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22,000원까지 내려왔네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워낙 탄탄한 주식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비중이 1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5% 약간 10% 정도 추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좀 되지 않겠는가. 현재 가격대에서 하면 아마 5% 정도 사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21,000원이라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25% 정도 늘리는 매매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기업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이 종목은 최소한 28,000원, 3만원 이상까지 가야 된다. 올해로 기준한다. 내년도는 예사가 또 추가적으로 내년도 지금 영업 예상치가 600억이 넘거든요. 그 이유가 예상 가능한 이유 자체가 예사가 최근에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속 시설 투자 공시를 했어요. 네. 투자 캐파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공이 좀 되는 거니까 올해 단기 순이익이 지금 440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상 믿어도 되는 게 예상 실적이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 단기 순이익 69억, 175억, 194억, 218억, 작년 328억, 450억. 이거는 믿어도 된다는 거죠.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적 전망치를 믿으면 된다. 업황도 괜찮고. 그러면 올해 예상된 주당 EPS가 2,700원 정도 되면 최소한 PR 10배 이상, 10배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28,000원 이상까지는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28,000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32,000원 이상까지도 가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월덱스 좋네요. 이 종목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도 추가 매수 5%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21,000원대에서는 또다시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단가 좀 낮춰놓으시고, 올해 최소한 28,000원,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면 32,000, 3,000원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그러니까 꼭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AI 반도체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월덱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룽프 코리아. 룽투 코리아요.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6,160원에 10%입니다. 6,160원에 10%요. 예, 예. 이거 혹시 매수 언제쯤 하신 거예요? 2월 14일 날에. 2월 14일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룽투 코리아 이거 어제 한가까지 좀 들어갔었네요? 예, 어저께 보니까 한가 왔더라고요. 예, 저작권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오늘 추가 매수를 하려다가 FMC 회의도 있고 해서 그냥 예. 손절을 할까 싶어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안 했거든요. 예. 한번 받아보고 결정하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한가도 들어갈 정도로 급락이 나왔던 룽투 코리아. 자, 게다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시다가 일단 이렇게 진단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자, 김민주 전문가님, 룽투 코리아,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 전화 연결이 어렵게 되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력이 그렇게 짧거나, 네. 구력이 짧다면 그렇게 실력이 없어 보이진 않으세요. 네. 지금 이거 2달 전에 샀다. 일단 최대한 인내하는 흔적이 딱 보이거든요. 잡을 때 인내하는 흔적이 보이고 이평선 기준보다는 약간의 파동 모양, 주식의 회귀 현상을 조금 초입부로 돌아온다는 예. 이런 부분까지 인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단지 이제 스타일이 조금 투자보다는 난 매매로 좀 성향을 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이제 투자가 조금 더 올바른 길은 맞습니다만 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무기로 하는 걸 저는 권장드리는 타입이거든요. 잘 하셨는데 게임주의 룽투 코리아를 한 이유는 명확하게 보이세요. NFT를 약간 겨냥한.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님 위로를 먼저 해드리고요. 대표이사 횡령배임이라든지 이런 예. 저작권 문제라든지 주식 투자를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이걸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내다보고 내가 한다. 대한민국 전문가가. 신이죠.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제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마음이 좀 힘겨우시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대응할 수 없어요. 저작권 위반까지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아마 위로가 되실 거예요.
현대차 애플카를 생각하고 하신 분 아무도 없었고요. 에코프로임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부자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하고 아무도 못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형 종목에서 이게 터졌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겨냥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타점, 그리고 어떤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어 보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독특하게 이제 열렬강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아마 제 세대 때 또래들 40대 중반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워낙 유명했어요. 네, 워낙 유명합니다. 지금도 연재가 되고 있고, 이제 그걸 게임 기반으로 만나는데, 이제 주인공이 한비강입니다. 네. 이게 보면, 워낙 인기가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다른 소형 게임주들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부채나 재무제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높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회사와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회사는 나중에 이제 상장 폐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딱 열어보면. 이 회사의 실적을 열어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뭐 흘러가던 이제 매출액 성장은 없었던 회사지만 네. 적자보다는 흑자를 기록했던 적이 많고 단지 작년에만 적자를 대폭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면 신작 게임이 인기가 없었거나 신작 게임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사업으로 들어갔다는 종류인데 여기 회사 보시면 오히려 부채 비율은 계속 내려갔어요. 네. 빚은 적어도 잘 까고 있었구나, 갚고 있었구나, 이런 반증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면, 여기 부채가 지금 잠깐 나오는데 153억, 자본이 576억. 웬만한 제약 바이오 회사보다 낫네요.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될 건 실적 부분과 모멘텀과 이 저작권 위반이 해결돼서 올라갈 수 있느냐. 시장이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신사업에 관해서 자기는 확실하게 조금 밀어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NFT랑 메타버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뭐 규제 샌드박스를 좀 만들든지 예. 법률이 먼저 좀 정비가 되고 나서도 안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또 조금 빠르셨고 네. 뉴스플로우를 타면 당장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롱투코리아는 예외죠. 왜냐하면 저작권이라는 게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탈출 의견에 지금 먼저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물을 타는 걸 왜 고민했다 하시는 게 아이러니하게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는데 시장에 구력이 된다는 게 여기를 보고 지금 물을 탈 걸 어제 고민하시다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약간 후회가 되셨을 거예요. 가격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4,500원 정도인데 어제 아래 꼬리가 달려서 어제 물을 탈 걸. 근데 겁은 나거든요. 네.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왜냐면 이벤트가 지금 산지에 있고 내일 FMC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이거 골아플 것 같고. 근데 어제 하셨어야 돼요. 하실 거면. 늘 위기 뒤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회가 내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17일 날이거든요. 발표 나는 거는. 네. 16일 날 진행하지만 단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키셔야 될 겁니다. 손절가는 완벽하게 지키셔야 돼요. 예. 추세가 안 좋으면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목표가를 정하는데 21선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가능한 범주 내가 5일선 정도에서 11선 정도 같아요. 그럼 레인지 범위가 5,500원에서 5,600원이거든요. 그럼 시청자님 단가가 6,100원. 지금 4,700원. 이렇게 더하면 약간 비슷한 위치. 네. 손절 2, 3% 정도는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5% 이내 손절은 충분히 만회하실 정도 구력이나 실력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대신 손절가를 완벽하게 지켜라. 손절가는 4,48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추가 매수는 과감하게 10%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20% 해가지고 반등식 목표가 레인지 범위는 5,300원부터 팔아나가서 5,500원까지 조금씩 분할 매도로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전략 좀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비중 좀 늘리셔서 그리고 목표가를 5,300원부터 5,500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가 4,480원 정확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룽트코리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 외에 갑작스런 좀 일이 있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저희와 함께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 진단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매수 무리가 좀 들어와 있는데,
유튜브 미스터 밤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제넥신입니다. 자, 이 종목 진짜 많이 내려왔죠. 백신 사업도 중단하고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면 안철수 대표와 바이오 쪽으로 밀어줄 것 같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역발상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더 빠질까요?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운영자님, 제넥신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더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야 될 때입니까? 네, 뭐 백신 관련 얘기가 나오면 이 종목이 이제 19만 원 정도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백신 개발 중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종목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은 기존에 어떤 면역 항암제가 주 이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면역 항암제와 관련해 가지고 신약 개발 추이는 좀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윤석열 당선자가 제약 바이오를 민다.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매매하신 분들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이 결국은 제넥시나 종목들이 신약 개발해서 최종까지 3상 가서 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기술력이 안 되니까 이상 3상에서 로열티를 받고 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회성 이익으로 끝나요. 저는 이런 생각 해보는데 최근에 코로나 국면 쪽에서 시젠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젠이 진단키트 때문에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2023년도까지 지금 추정이익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네. 2조 원을 벌었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바이오 이런 항암제와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2조 원 정도 돈이 들어온다. 시젠이 지금 2조 원 버는데 주가 못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 종목들, 신약 개발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나중에 모멘트 부각돼 가겠느냐.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이런 신약 개발에서 정말 성공을 했다는 전제하에. 예. 그래서 저는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실적이 대박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자체, 못 가고 있다는 자체는 바이오 종목들도 향후에 이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 자체는 항암제라도 명확 항암제라도 여러 가지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자체는 기대감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역발상 투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역발상 투자는 이런 성장주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 가지고. 예컨대 신풍제약이라든가 종목들 그런 종목 주가들 20만 원대 주식 10만 원대 역발상으로 많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역발상 투자가 적용되는 시점은 코스피 종목의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들은 반대로 약재 나올 때 사야 돼요. 가치주는 뭐냐? 주당 순 자산 가치가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라는 자체가 하방이 지지가 되거든요. 근데 성장주라는 것 자체는 하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산 가치는 1,000억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 1조 원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제넥신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가 6천억 정도의 다른 바이오 제약주에 비해서는 자산 가치는 넉넉해요. 현재 예사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1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해요. PBR로 따지면 1.5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역발상 투자는 가능해요. 그럼 다른 종목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가총액은 1조 원인데 자본 총계는 500억, 600억밖에 안 되는 회사, PBR 10배 되는 주식들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시가총액 1조 원인데 자본 총계가 6천억이거든요. PBR로 따지면 제약 바이오 종목의 PBR이 1.5배면 주가가 싸거든요. 자산 가치로 따지면. 그런 측면은 가능한데 여타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 가지고는 역발상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차트로 보도록 할 건데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정말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이제 거의 뭐 5만 원대 정도는 저점 온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게 주가가 저는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거의 주봉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42,300원, 3만 역사적 저점이 최근에 보니까 2016년에 36,000원 보이거든요. 36,000원이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게 반등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5만 원대 정도는 지금 한 4만 원대 정도 현재 42,000원 매수한다면 5만 8천 원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약간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률 따지면 한 3, 40 정도 되죠.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넥신 일단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워낙에 또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5만 원대 5만 8천 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미스터 밤비님께서 보내주신 제넥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검토를 해볼게요. 자, 김민준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내일이 이틀 동안 오늘 이제 저도 지인과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인데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정말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런데 이제 FMC에 관해서 좀 여쭤보곤 했는데 여성분인데 저도 이런 것 같습니다. 산지안 이벤트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뭐 MLF도 있었고요. 내일 뭐 지금 엄청나게 많죠. 채무 불이행 러시아도 있고. 그렇죠. 채무 불이행안에서 30일 유예가 가능합니다. 과연 러시아가 정말 이 배짱 러시아 루블로 지불하겠다.
이건 완전 빌려가긴 지금 루블로 빌려가고 고철로 그냥 돈 낼 게 이거거든요. 과연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지. 1억 700만 불이거든요. 예. 어마어마하죠. 이자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FOMC. 또 뭐 작게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그리고 그 다음날 영란은행 금리 결정이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스탠스를 다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FOMC에서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 일본도 금퉁이가 열립니다. 17일 날. 예, 그래서 산지한 이벤트가 있는데 연준의 기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선반영 되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정말 QT 부분이냐, 양적 부분이냐, 긴축에 대한 속도냐, 이거는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양적 긴축 내용보다는 긴축의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필수 체크를 좀 하시고. 예. 제가 뭐 연준이건 나발이건 일단 나오면 재료는 소멸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예. 재료가 소멸한 후에 이제 스탠스를 보고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각각의 이제 전문가분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물어보시고 지수는 점진적으로 저는 우상향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수가 우상향 되는데 전반적인 상승이나 종목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처럼 개별 종목군 장세는 지속된다고 보고요. 그럼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대형주들 과대낭폭은 조금 올라올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선별화 과정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 보니까 답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적 이슈 종목들 아니면 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인 것 같았고요. 리오프닝 중에서 항공, 의료, 뭐 반도체, IT,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된다면 자동차,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제약바이오, 예. AACR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윤준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이제 뭐 유튜브 공개 방송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었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배워야 산다. 예.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한 8개월 만에 진행하게 되는데 내일 진행이거든요. 내일 끝나고 유튜브로는 하지 않고 네. 투자 클럽을 통해서 공개 방송에 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하고요. FOMC 이후에 진행 과정 이런 것들도 좀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지난번에 약속드렸거든요. 예. 종목 상담도 한번 더불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입니다. 오후에 7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FOMC 이후에 수익의 판도라라는 제목으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 함께 해주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볼게요. 박준현 운용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운용력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짧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어렵지만은 코스피 2,600포인트에서는 하방이 좀 지지가 될 것 같고요. 예.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이 최근에 저점을 약간 이탈했지만 다우 지수가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들이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10%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는 진입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유가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그래도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불안 심리 자체도 좀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내일 모레 있을 확인될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좀 된다 한다면 저도 완만하게 상방향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예. 상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상방은 하겠지만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FOMC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고요. 관심종은 신정부 정책 수혜주가 좀 될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는 좋은 중소형 종목들, 업종은 건설 관련 쪽에 건설, 기계, 건자재, 그다음에 철강 금속, 그다음에 실적이 괜찮은 해운, 그다음에 OEM 의료 쪽, 패키지 기판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운영위원님도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FOMC 플러스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대형주 중심보다는 네. 종목 중심의 차별 장세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업종과 종목 차별하기 때문에 상반기 주도 업종 및 핵심 주도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 방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 밤 8시입니다. 가는 것만 간다. 도대체 뭐가 가는 건지 상반기 주도 업종과 핵심 주도주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이런 정보들 같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